네, 파트 2 회로 이론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기기사 필기 과목에서 여러 과목들이 있는데 5가지 과목, 6가지 과목이 있는데 이 과목들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자기학과 회로 이론, 그 다음에 회로 이론과 전력공학, 그 다음에 전기자기학과 전기기기, 회로 이론과 전기기기 이런 식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데 제가 평소에 자주 하는 말인데 회로 이론을 정복하면은 전기를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회로 이론이 가장 기본적인 학문인데 그 기본이 탄탄하면 다른 과목에서 편합니다. 이 다른 과목에서 편한 것뿐만 아니고 실기에서도 편합니다. 그래서 회로 이론이 실기에서 출제되는 비중은 낮지만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회로 이론의 개념이 여러 과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회로 이론의 중요성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공부하신 분들 하다가 이해 안 되면 회로 이론 책 보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 회로 이론이 물론 예습 기초지만은 한번 시작을 해 보면서 한번 어떤 것을 배우게 될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장이 직류회로인데요. 우리가 직류회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극성이 변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크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직류회로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런 파형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교류회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극성이 변하는 것.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을 이런 파형이 있다고 했을 때 얘가 교류냐 직류냐라고 굳이 묻는다면은 이것은 직류입니다. 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극성이 변하지 않았거든요. 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직류입니다. 그리고 표기를 할 때 있죠. 표기를 할 때 직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것은 보통 우리가 대문자 전압 그 다음에 대문자 전류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전류 같은 경우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하는 것 있죠. 그것은 소문자 전압 전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약속인데 대문자로 되어 있는 값은 변하지 않는 값, 그 다음에 소문자로 되어 있는 것은 변하는 값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류교류 이렇게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직류회로에서 우리가 말은 직류회로지만 회로 이론 처음 시작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 소개라는 것은 앞에서 전기자기학을 공부하셨다면은 예습을 하셨다면은 우리가 정전계 그 다음에 정자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했고 전이나 자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 부분들이 약간 이어져 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전기량을 전기자기학에서 개념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 사용하는 것은 이런 회로 이론에서 실제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Q라고 하고 단위는 쿨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전기량, 전기의 양 혹은 전하량이라고 합니다. 전하의 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 전기적인 양의 기본 단위인데 이러한 전기량, 전하량이 흘러서 그것이 가만히 있으면 정전계인데 흐르면은 동전계 즉 전류가 되는 겁니다. 회로 이론에서 기본이 되는 건 전류입니다. 전류. 그리고 전류를 설명하면은 전류라는 것은 시간당 전기량, 시간분의 전기량 이것이 직류고요. 직류고 교류에서는 시간의 변화분의 전기량의 변화분.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서는 대문자를 쓰고 여기서는 소문자를 씁니다. 왜? 이 Q는 직류에서는 변하지 않는 값이니까 대문자를 쓰고 여기에서는 소문자를 쓰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Q는 IT 요 공식에 따르면 Q는 IT 이렇게 되고
우리가 미분한 것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미분한 걸 거꾸로 하면 적분이죠. 그래서 교류에서는 어떻게 된다? Q는 인테그랄 I dt. 굳이 따지자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압은 전위나 뭐 기전력이나 같은 거라고 했는데, 전압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즉 전위를 전압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압은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혹은 전기적인 높이라고 하고요. 일단 이해를 하기 쉽게 하려면 전기적인 높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위치 에너지인데, 근데 우리가 평소 갖고 알고 계시잖아요. 220V고 건전지 1.5V고 그런 것에 의해서 전류를 흘려준다는 것이고,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높이가 높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른다, 이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V는 Q분의 W, 전압은 에너지적인 관점에서 전기량 분의 1. V는 Q분의 W에서 Q는 전기량이죠. 전기량이고 W는 1입니다. 그래서 전압은 전기량 분의 1, 이런 식으로 되고, 저항도 전기 자기약에서 다뤘죠. 저항은 전선의 고유저항과 길이와 단면적과 온도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근데 회로 이론에서는 그런 부분을 다 따지지는 아니고 전기 자기약에서 저항을 따졌고, 회로 이론에서는 그 따진 저항을 갖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단면적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 얘기 안 하죠. 네, 그래서 저항은 일단 R은 자기약에서 로 A분의 L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은 자기약에서 쓰고요. 회로 이론에서 R은 전류분의 전압이고 단위는 ohm이다, 이런 개념입니다. 즉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능력이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전압, 전류, 저항은 가장 기본적인 요소고, 그 다음에 6번에 나온 키르호프의 법칙은 우리가 ohm의 법칙, 키르호프의 법칙, 그 다음에 전기 자기약에서는 어떤 걸 했냐면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플레밍의 왼손 법칙, 이런 것들은 앞에서 전기를 연구한 사람들이 발견한 법칙입니다. 전압전류 이런 것들 우리가 개념이고요. 법칙에 대해서 보면은 회로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 크게 봤을 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것을 우리가 ohm의 법칙이라 합니다. ohm의 법칙이고, 그 다음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키르호프의 법칙이요. 키르호프의 1법칙을 KCL, 키르호프의 2법칙을 KVL이라고 합니다. 키르호프의 커런트 로우에서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 키르호프의 볼테이지 로우에서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인데, 커런트, 전류, 볼테이지, 전압입니다. 어떤 거냐면 키르호프의 1법칙은 전류 법칙인데, 어떻게 이게 저항의 기호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점에서 들어가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는 크기가 같다. 여기에서 들어가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크기는 같다. 그래서 얘를 I1, 얘를 I2, 얘를 I3라고 하면 I1은 I2 플러스 I3, 즉 들어가는 전류가 I1이고 나가는 전류가 I2, I3면은 들어가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는 같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것을 I4라고 했을 때 I2와 I3가 들어가고 I4가 나가죠. 이것은 I4와 같다는 거, 물의 흐름과 비교해서 이해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은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항이 있는 회로에서 100V를 가했으면은 조금 전에 제가 전압은 높이라고 했죠. 높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보세요. 얘가 만약에 30V다라고 하면은
100V를 가했을 때 얘가 30V입니다. 그러면 얘가 몇 V냐면 얘는 70V가 되는 겁니다. 즉 전압법칙은 뭐냐? 공급하는 전압과 소비하는 전압이 대사하면 0이다. 공급을 100을 하죠. 그러면 소비하는 것은 얘가 30이면 얘가 지금 70이란 겁니다. 그런데 높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의 높이와 이것의 높이는 같습니다. 이 높이와 이 높이 같기 때문에 여기에도 70V, 여기에도 70V 똑같이 걸리는 거죠. 전압은 제가 본 교재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이해를 하실 때는 전압은 높이다. 왜냐하면 위치 에너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높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공부하는데 처음 접하실 때는 좋을 겁니다. 키로프의 1법칙, 2법칙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옴의 법칙입니다. 옴의 법칙은 전압, 전류, 저항 사이에 성립하는 법칙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거요. V는 I야.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에 비례한다 해서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V I야 이렇게 동그라면서 V는 I 곱하기 R, I는 R분의 V, 그 다음에 R은 I분의 V.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 하고 키르호프 법칙이 회로 이론에서 굉장히 기본이 되는 법칙인데요. 이게 기본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계속 갑니다. 뭐 전기, 기기 과목, 전력, 공학 과목, 실기에 갔어도 이러한 기본 개념은 계속 갖고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런 기본적인 부분에서 확실히 숙지를 하고 가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뭘 하느냐면 회로를 해석을 하는데 우리가 저항의 기호를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요. R이라고 표현해요. 저항을요. 그 다음에 전압을 우리가 직류는 이렇게 혹은 직류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죠. 긴 쪽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혹은 교류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류는요. 그 다음 전류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전류는 흐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전압, 전류, 저항을 가지고 실제 회로를 구성을 합니다. 구성을 하고 나서 그 회로에서 뭐 전압이 얼마고 저항이 얼마고 이런 값들을 우리가 파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알아주셔야 될 것이 직렬 연결이 뭐냐면 저항과 저항이 바로 연결된 거 있죠. 한쪽으로 이렇게 연결된 거. 병렬은 이렇게 불로라고도 합니다. 불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연결하는 거예요. 직병렬은 어떻게 하느냐? 직병렬은 이렇게 병렬 연결과 이것이 직렬로 연결된 거고 병렬로 연결된 거 해서 직병렬 연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걸 갖고 저항을 연결합니다. 먼저 나오는 것이 직렬 연결이에요. 직렬 연결. R1과 R2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여기에 전압 V를 가했습니다. 전압 V를 가했을 때 먼저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게 뭐냐면 이때 RT라는 것은 T는 우리가 토탈을 얘기하면 토탈 전체 저항은 얼마냐? R1과 R2가 직렬로 연결됐을 때 전체 저항은 얼마냐 하면은 그냥 단순히 R1과 R2를 더하면 됩니다. R1과 R2를 더하면 그것이 전체 저항이에요. 그 다음에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있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있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있을 때
i와 i1과 i2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조금 전에 했었죠. 키르호프의 법칙. 전류는 들어가는 전류, 나가는 전류 같으니까 얘가 그대로 i1이 되고 여기가 나갈 데가 없죠. 얘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i가 i1으로 가고 곧 i2로 갑니다. 그래서 i는 i1은 i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압은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거 정규반에 가면은 다 유도합니다. 이거 뭐 그때 저 왜 유도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유도를 할 건데 지금은 유도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예습에서는 그래서 결과만 말씀드리는데 V는 보세요. 여기에 걸린 전압을 V1이라 하고 여기 걸린 전압을 V2라 했을 때 V1과 V2는 달라요. 근데 V1은 R1 더하기 R2분의 R1 곱하기 전체 전압. 전체 전압이 있는데 이것이 여기에 V1과 여기 V2로 분배가 됩니다. 나누어지는 거예요. 나누어질 때 V1은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전체 전압이고 V2는 R1 플러스 R2분의 R2 곱하기 전체 전압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것도 맥락은 옴의 법칙에서 오는 거예요. 보세요. V는 IR입니다. 즉 전압과 저항은 비례하는 거예요. 전압과 저항은 비례합니다. 그래서 V1을 구할 때 R1을 대입하고 V2를 구할 때 R2를 대입하는 거예요. 이것의 개념이 맥락이 뭐냐? V는 아예 전압과 저항이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키르호프의 이 법칙 생각해보면 V는 인간 전압과 소비한 전압 V1 플러스 V2다. 이러한 관계가 직렬 연결해서 성립이 하게 됩니다. 네, 그게 교재에 있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로 이론에서 너무 기초적인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그렇게 되는구나. 그 다음에 정규반 가서 공부하실 때 왜 이렇게 되는지 지금 궁금함을 안고 가셔도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병렬 연결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R1, R2, V, I1, I2라고 했을 때 앞에도 한 것처럼 보세요. 키르호프의 법칙에서 얘 V를 가했을 때 V를 가하면 이 V가 그대로 같은 높이로 걸리기 때문에 전압은 V1은 V2예요. 여기 걸린 전압, 여기 걸린 전압 V1, 여기 걸린 전압 V2라고 했을 때 V와 V1과 V2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합성 저항은 어떻게 되느냐? 병렬은 조금 복잡해요. 합곱이요. 합곱. 뭐?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 R1, R2에 의해서 되는데 직렬은 그냥 더했기 때문에 좀 편했는데요. 병렬에서는 합곱이 됩니다. 합곱.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전류를 구하는데 보세요. I가 이렇게 가는데 I가 얘가 I죠. I1과 I2로 분배가 됩니다. 따라서 직렬 연결에서처럼 I는 I1, I2 이런 식으로 안 돼요. 전압처럼 어떻게 되느냐? I1은 R1 플러스 R2분의 R2I I2는 R1 플러스 R2분의 R1I입니다. 전압하고 다른 게 뭐냐면 전압은 보세요. 1 구할 때 1, 2 구할 때 2를 대입했는데 전류는 1 구할 때 2 구할 때 1을 대입한 겁니다. 왜 그러느냐? 앞에서 했던 뭐다? 옴의 법칙. I는 R분의 V. 즉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거든요.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1 구할 때 2, 2 구할 때 1 이런 식으로 대입해야 되는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고요.
그 다음에 9번에 전력과 전력량 보겠습니다. 전력과 전력량은 이것은 전기자기약에서 제가 전기자기약 예습하면서 5장 전류하면서 했던 겁니다.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고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이고 저항분의 전압의 제곱이고 시간분의 전력량이고 전력량은 PT 전력 곱하기 시간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은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 곱하기 시간은 저항분의 전압 제곱 곱하기 시간 이렇게 되는 거. 전력과 전력량은 이게 많지는 않지만 과목별로 겹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이런 부분이에요. 이 과목에서도 중요하고 이 과목에서도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전력과 전력량은 이렇게 계산해 주시고 그래서 3번에 열량은 특별히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계산기로 두드리셔야 되는데 1줄은 0.24칼로리란 거 1줄은 0.24칼로리 이거 하는데 이거 뭐 다이어트 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은 외우고 계시는 분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1줄은 상식으로 1줄은 0.24칼로리가 됩니다. 그다음 1kWh 우리 전기 요금을 매길 때 1kWh가 한 60몇 원 되는 거 있죠. 그 1kWh가 열량으로 하면 860kcal가 된다는 거. 이것도 이 수치는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1장에서는 대략적으로 이런 걸 배우고 2장에서 정연파 교류로 넘어가 보면은요. 정연파가 뭐라 했나? 정연파는 사인파. 정연파는 사인파. 여연파는 코사인파입니다. 여연파는 코사인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정연파 교류는 사인파 교류인데 뭐 당연히 코사인도 뒤로 밀면은 사인파가 돼요. 예. 기초 수학의 시간에 잠시 했지만 코사인파를 90도 뒤로 밀면은 사인파가 되는데 여기서 대표적으로 사인파 교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인파 교류에서 사인이 0도 올 때 0이고 90도 올 때 1이고 180도 올 때 0이고 210도 올 때 마이너스 1이고 360도 0이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교류를 정연파 교류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가정에 들어오는 가장 기본적인 교류가 정연파 교류 이 사인파의 모양을 내는 이 교류가 됩니다. 그랬을 때 먼저 정연파 교류에서 용어를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용어를 한번 보는데 얘는 또 기본적으로 좀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도 많이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 주기는 파형이 1사이클을 이루는데 요하는 시간 단위는 세컨입니다. 우리가 주기라고 하면은 한 번 반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얘기해요. 즉 자전의 주기는 24시간이고 공전의 주기는 365일이고 그 주기란 것은 한 번을 반복하는데 그래서 이 그림에서 같은 경우는 뭐다? 주기는 이걸 얘기하죠. 여기에서 시작해서 한 번 반복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 타임을 주기라고 합니다. 주기. 그 다음에 주파수는 뭐냐면 주파수 F는 프리퀀시라고 해서 F라고 하죠. 우리가 전기 공부 안 하신 분들도 우리가 AM 뭐 몇 메가헤르츠, FM 몇 메가헤르츠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주파수를 얘기합니다. F는 1초 동안 반복 횟수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1초 동안에 10번을 반복했다. 그러면은 10Hz예요. 1초 동안에 1000번을 반복했다. 그러면은 1000Hz입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는 주파수 몇 Hz예요? 60Hz죠. 60Hz는 1초에 60번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주기가 0.1초다. 주기가 0.1초다. 그러면은
반복하는데 0.1초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반복하다 0.1초 걸리니까 1초에는 10번 반복할 수가 있죠. 1초 10번 반복할 수 있죠. 그러면 주파수가 1초 동안 반복했기 때문에 1초 10번 반복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10Hz다 이 말입니다. 즉 T가 0.1일 때 F가 10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주기는 주파수분의 1이고 주파수는 주기분의 1이다.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주파수와 주기는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예. 그 다음에 오메가라고 해서 각속도입니다. 각속도 볼게요. 우리가 각속도 오메가는 각의 속도예요. 우리가 일반 속도는 뭐예요? 일반 속도 V는 뭐다? 미터 퍼 세컨드. 직선 운동하니까 1초 동안에 몇 미터를 갔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속도는 뭐냐면 각의 속도입니다. 1초 동안에 우리가 회전하는 속도는 뭐다? 호도법을 쓴다 그랬죠. 호도법에서 라디안입니다. 라디안. 그래서 시간분의 뭐다? 각도 세타를 얘기합니다. T분의 세타인데 이 세타는 각도고요. 시간당 몇 도를 회전했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는 라디안 퍼 세커가 됩니다. 여기에 이 세타의 단위가 라디안이거든요. 그래서 각속도 다시 봅니다. 각속도 오메가는 시간분의 세타고 세타는 오메가 T입니다. 오메가 T. 예,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볼게요. 시간을 한 바퀴 있죠. 한 바퀴. 호도법 얘는 제가 여기서 뭐 다 설명 못 드리는데 기초 수학할 때요. 호도법 얘기를 했었습니다. 했고 한 바퀴에 대한 호도법은 얼마냐면 180도가 360도죠. 180도는 파이 라디안, 360도는 2파이 라디안이 한 주기 뭐? T입니다. T. 예, T. 그래서 오메가는 T분의 2파이가 되고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T는 F분의 1. T. 예. F분의 1. F는 T분의 1이라 그랬죠. 그래서 T분의 1 대신에 F를 대입하면 오메가는 2파이 F라는 값이 됩니다. 오메가는 2파이 F. 그래서 오메가는 2파이 F, 오메가는 2파이 F 굉장히 많이 써요. 네, 엄청 많이 씁니다. 오메가는 2파이 F 전기 공부하신다고 하면 오메가는 2파이 F 예, 자다가도 튀어나올 정도로 네, 반드시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는 2파이 F가 되고 그래서 보세요. 이것도 자기학과 연관이 있는 건데 자기학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가 전자유도 법칙에 의해서 기전력 E는 움직이는 도체에 의한 기전력은 방향은 우리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결정하고 크기는 뭐다? B, L, V 사인 세타다라고 합니다. BLV 사인 세타. 예, BLV 사인 세타. 그랬을 때 이 BLV는 자석 밀도, 길이, 속도인데요. 딱 정해진 값입니다. 정해진 값이고 사인 세타에 의해서 그 크기가 변해요. 그래서 이 BLV 정해진 값을 우리가 VM이라고 하고 얘를 사인 세타 이렇게 나타냅니다. VM 사인 세타. 그런데 앞에서 세타는 뭐라 그랬어? 세타는 요 부분에서 세타는 오메가 T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VM의 사인 세타를 오메가 T 이렇게 나타내고 또 세타를 뭐라고 했었어? 오메가를 뭐라고 했느냐? 오메가를 2파이 F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교류는 VM의 사인의 2파이 FT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재에 있는 것이고요. VM 사인은 2파이 FT 이렇게 해서
지금 제목이 뭐냐면 정연파 교류잖아요. 정연파 교류를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는 거죠. 네. 왜? 사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그러면 정연파 교류의 표시가 있는데, 정연파 교류의 표시는 일단 지금 조금 전에 이렇게 나타냈는데, 이런 식으로 나타낸 것을 뭐다? 얘는 시간만 집어넣으면요, 모든 순간순간의 시간값을 다 나타낼 수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순시값이라고 합니다. 순시값. 순시값은 모든 순간의 값을 다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식이에요, 식.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나타난 VM 있죠. BLV라는 값에 의해서, BLV에 의해서 정해진 값. 얘는 가장 큰 값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최대값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대값. 네. 그 다음에 순시값, 최대값. 그 다음에 우리 교류를 나타내면 이렇게 됐죠.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렇게 되는데, 얘가 지금 최대값이요. 최대값 VM이요. VM인데, 평균은 어떻게 돼? 대략적으로 평균을 한번 보면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되겠죠, 이거. 이것을 우리가 평균을 A, V, 에버리지에서 VA를 평균값이라고 합니다. 에버리지 값. 여기서 노란색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연파 교류에서는 얼마냐면, 파이분의 2예요. 최대값에 파이분의 2배 혹은 0.637V에 최대값에 0.637배가 평균값이 됩니다. 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 말 없이 전압이다 220V라고 하죠. 우리가 평소 말하는 220V 혹은 22,900V라 하는 것, 그것은 뭐냐? 실제 유효한 값, 실제 일하는 값입니다. 실제 일하는 값. 네, 그 실제 일하는 값은 정연파 교류에서 뭐다? 루트 2분의 1 VM 혹은 0.707 VM 이렇게 돼요. 0.707 VM. 그래서 실효값은 최대값의 0.707배고 혹은 루트 2분의 1배인데, 아무 말 없는 거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20V 같은 거, 22,900V 같은 거, 그런 거 전부 표시 없으면 다 실효값이에요. 표시 없으면 실효값. 혹은 VRMS 이렇게 하는 거 실효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 없는 건 실효값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가장 많이 접하는 값은 이 실효값이 됩니다. 그런데 정연파 교류에서는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순시값, 최대값, 평균값, 실효값 네 가지 방법으로 보통 나타내게 되고, 방금 한 것처럼 평균값, 실효값, 최대값의 관계에서 파형률은 평균값분의 실효값을 얘기하고요. 파고율은 실효값분의 최대값을 얘기한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기본 교류 회로입니다. 기본 교류 회로인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전기를 하면서 항상 함께 해야 될 소자, 3소자가 있는데, 조금 전에 저항이란 걸 했죠. 저항이란 걸 했고, 그 다음에 L, C가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직류에서는 저항만 얘기를 하면 돼요. 직류에서는요. 그런데 교류에서는 L과 C까지, 그러니까 직류에서는 R만 얘기하는데 교류에서는 R과 L과 C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항이란 것 자체는 뭐라고 했느냐? 전류를 방해하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얘가 뭐 전류 방해한다고 해서 왜 나쁜 짓 하느냐, 이게 아니고요. 전류를 방해하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형광등 같은 거 있죠.
형광등이나 뭐 전화기 같은 거 그런 것도 전부 다 저항이에요. 뭐냐? 전류의 흐름을 막으면서 자기가 일을 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저항이라 하고, 그 다음에 L은 뭐냐면 L은 우리가 이렇게 코일이라고 합니다. 코일 혹은 인덕턴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전기자기학에서 먼저 개념을 꺼내는데, 인덕턴스, 자기 인덕턴스가 있고 상호 인덕턴스가 있는데, 이거 자체는 자속을 얼마나 발생시키느냐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 C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얘는 뭐 커패시턴스 혹은 우리가 뭐 콘덴서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그 소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RLC를 우리가 전기에서 수동 3소자라 그래요. 능동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얘는 설치되어서 시키면 시킨 대로 까라면 까는 대로 그렇게 수동적으로 동작하고요. 그래서 수동 3소자가 RLC, 즉 삼총사예요. 이게 전기에서는 계속 따라갑니다. 얘들이 없으면은 전기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일을 하고요. 뭐 자석을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 전하를 축적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기본 교류 회로에서 얘기할 것은 수동 소자의 응답으로 해서 R만 존재하는 회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됩니다. 교류기 때문에 이렇게 교류 회로에 예를 들어 V는 조금 전에 했지만 VM sin 오메가 T를 주면 저항만의 회로에도 이렇게 전류가 흐를 겁니다. 요거 얘 값은 시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소문자고요. VM이라는 값은 정해진 값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대문자예요. 이렇게 했을 때 전류가 흐른다는 겁니다. 흐르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위상이에요. 위상. 전압과 전류의 위상. 뜬금없지만은 위상이란 각도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저항만의 회로에서는 회로의 전체장은 얘밖에 없죠. 회로의 전체장은 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없어요. 즉 V는 VM sin 오메가 T를 주었을 때 I는 IM sin 오메가 T에게 전류가 흐른다는 겁니다. 위상은 sin 오메가 T 뒤에 여기에 플러스 세타가 있다. 요것을 위상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전압과 전류가 둘 다 위상이 같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표현돼요. 당연한 것이고, 유도 과정은 본교재에서 합니다. 지금은 요거 정도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L만의 회로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L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했을 때 V는 VM sin 오메가 T를 주죠. L만의 회로에. 그러면 여기에도 전류가 흐를 거잖아요. 어떻게 흐르느냐? I는 IM sin 오메가 T 마이너스 90도에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니까 이 L 있죠. 저항은 그런 역할을 못하는데 L은 전압과 전류의 위상을 다르게 해버린다는 겁니다. 즉 전압은 sin 오메가 T고 전류는 sin 오메가 T 마이너스 90이잖아요. 그러면 전압이 L이 있는 회로에서는, L만의 회로에서는 전압이 전류보다 위상이 90도 앞선다. 전압이 앞섭니다. 근데 90도란 건 뭐예요? 90도는 라디안은 호도법을 하면 2분의 파예요. 2분의 8. 그래서 전압이 전류보다 위상이 2분의 8에 앞선다. 혹은 전류 입장에서는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90도 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L만의 회로에서는 일단 전압이 전류보다
2분의 파이 앞선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L은 조금 전에 했지만 인덕턴스 단위는 헨리입니다. 자속을 얼마나 발생시키느냐 하는 것을 인덕턴스를 하는데, 얘가 딱 보셨을 때 전류가 흐르면 이 L도 전류의 흐름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인덕턴스 자체는 자속 발생하려고 여기에 설치를 했지만은 얘가 설치하다 보니까 전류도 방해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리액턴스라고 그래요. 즉 XL을 유도성 리액턴스를 하는데, 유도성 리액턴스는 뭐냐면 인덕턴스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능력, 그것을 유도성 리액턴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이 비슷하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인덕턴스는 단위가 헬리고 자속 발생하는 능력이고, 유도성 리액턴스는 전류를 방해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 XL이라고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JωL인데 오메가는 앞에서 얼마라 그랬어요? 2파이 FL이라 그랬죠. 이만큼, 즉 인덕턴스 값에서 2파이 F를 곱해서 이만큼 전류를 방해하는 능력을 가진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J는 위상을 얘기합니다. 위상을요. 네. 그래서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C만의 회로는, C만 있는 회로는 이렇게 됩니다. C만 있는 회로는 V를 Vm sin 오메가 T를 가했을 때 여기는 전류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C만 있는 회로는 Im sin 오메가 T 플러스 90도. 즉 V가 I보다, 보시면 전류는 90도 앞서고 전압은 90도 앞서지 않기 때문에 V가 I보다 90도, 즉 2분의 파이 뒤진다. 혹은 I가 V보다 2분의 파이 앞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전류가 앞서는 것을 우리가 진상이라 그래요. 진상. 앞에서 인덕턴스에서는 전압이 앞섰고 전류가 뒤졌죠. C만의 회로에서는 진상회로라 하고, 우리가 L이 있잖아요. L이 있으면 전류가 뒤지죠. 그래서 L은 지상회로라고 합니다. 지상회로. 말씀드렸지만 전기는요, 전압보다는 전류 위주입니다. 그래서 전류가 앞서면 진상, 전류가 뒤지면 지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전하 충전 능력이에요. 그래서 얘를 커패시턴스라고 했죠. 커패시턴스인데 XC라고 해서 JωC분의 1, J의 2파이 FC분의 1.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L은 유도성 리액턴스고요, C는 용량성 리액턴스입니다. 즉 뭐다? C 자체는 전하를 충전하는 능력을 얘기하는데, XC는 C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능력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용량성 리액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나서 R만 있는 회로의 간단한 특징, L만 있는 회로의 간단한 특징, C만 있는 회로의 간단한 특징인데, 이제 합쳐서 어떻게 하느냐, R과 L이 직렬로 있는 회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는 R이고요, 얘는 L이라고 했을 때 저항 인덕턴스인데, 얘가 갖는 전류 방해 능력을 뭐라고 했다? XL이라 하고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했습니다.
요 놈을 J의 2파 FL이에요. 그러면 저항과 리액턴스 합한 전체 전류 방해 능력. 그러니까 저항은 이 저항에 의한 거고요. 저항의 전류 방해 능력이고, 리액턴스는 L이나 C에 의한 전류 방해 능력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떠나서 전체 R과 X를 합한 전체 전류 방해 능력을 뭐라고 하느냐면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임피던스. 당연 Z라고 단위는 ohm을 써요. ohm. 네. R은 저항, XL은 유도성, 리액턴스, XC는 용량성, 리액턴스, Z를 뭐라고 하냐면 임피던스인데, 임피던스는 뭐다? 얘들 다 합한 거예요. 얘들 다 합한 거. 그런데 주의하실 게 뭐냐면 R과 L, 얘가 만약 3이고 얘가 4면은 바로 더하면 좋겠죠. 우리 저항일 때 R1과 R2가 있을 때는 전체 합성 저항이 직렬로 연결됐을 때는 3 더하기 4 이렇게 했는데, 교류에서는 3과 4가 있으면은요, 피타고라스에서 저항은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리액턴스는 이렇게 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위상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임피던스는 얘가 돼요. 임피던스는 얘. 그러면 피타고라스의 정의에 의해서 얘는 어떻게 해요?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하면 5가 되는 겁니다. 교류가 어려워하는 이유, 전기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입니다. 왜? 3과 4를 더했는데 7이 아니고 5가 돼야 돼요. 전기에서, 조류에서는요. 직류에서는 괜찮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임피던스를 구할 때 어떻게 하느냐, R 더하기 XL이 아니고 R 더하기 XL이 아니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써서 R의 제곱 더하기 XL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R의 직렬회로에서 Z는 R의 제곱 더하기 XL의 제곱인데, XL은 오메가 L이고 오메가는 2파 F이기 때문에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2파 FL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됩니다. XC도 마찬가지예요. XC도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C분의 1인데 오메가 C분의 1에서 오메가 2파 F니까 오메가 2파 F C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공식을 외우는 건 의미가 없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그 조금 깝깝함을 들고 본교재 가서 유도 과정을 쫙 따라와 보시면은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RLC 직렬회로에서는 이런 식으로 교재에 나온 것처럼 공식이요, 보면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공부가 덜 되었고 잘 모르기 때문에 영어로만 보이는 겁니다.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을 이해하잖아. 그러면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머릿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 좀 힘은 드시겠지만, 그래서 이 공식 자체가 어려워 보인다고 해서 너무 무작정 힘들다 포기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따라가면은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 이 공식이 반가워질 날이 있을 겁니다. 그날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진회로가 있는데, 공진회로는 RLC가 있는데요, 이렇게 예를 들어 RLC가 있는데, 어떤 딱 특정한 주파수에서는 얘하고 얘가 같아져서 서로 없어집니다. 어떤 특정한 주파수에서는. 그래서 공진이란 것은 RLC가 있었는데 얘들이 무시되고 얘만 존재하는 상태. 그래서 어떤 상태냐면, 우리가 오메가 L과 오메가 C분의 1이 같아지면은 위상이 반대이기 때문에 서로 다이다이 돼서 없어집니다. 네, 이렇게 되고 이것을 공진 조건이라 그래요. XL과 XC가 같아지는 것. 그리고 이때 공진 주파수, 당연히 지금 외우실 필요 없지만은 그 같아져서 공진이 되는 순간 주파수는 딱 하나입니다. 언제냐? 2파이 루트 LC분의 1의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한데요. 회로 이론 강의가 본교재 가서 제일 좀 많고 이 부분에 시간을 좀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회로 이론을 정복하면 타 과목이 쉬워지는데 반대로 이 부분을 대충 하시고 뭐 어려워가지고 조금 대충 설렁설렁 하시면 다른 과목에서도 또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했던 거 뭐 여유가 되시면 한 번 정도 복습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